박영란은 한 뭉치 서류를 들고 아버지 박성재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요.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지만 영나 마음속에서는 그 문이 열렸다 닫혔다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에는 성안 어린이집 후원 계약서 사본, 오래된 화재 기사 출력물, 그리고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메모 한 장이 끼워진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그 메모에는 익숙한 악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관련 기록은 별도 관리. 후원자 요청 시 정리 및 폐기 가능. 딱 봐도 고성이가 급하게 남긴 메모라는 걸 영란은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요. 아빠는 이 파일 보면 뭐라고 할까? 박영란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또 한 번 떼어냈습니다. 엄마를 변호해줄까? 엄마를 손절할까? 아니면 나한테 왜 이제야 말하냐고 화낼까? 머릿속에서 세 가지 표정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엄마를 감싸려는 회장 박성재 얼굴, 그럴 리 없다며 서류를 덮어버리는 얼굴,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냐며 실망을 감추지 못한 얼굴. 박영란은 그 어느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쭉 빠지더니 대신 휴대폰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메시지 창을 열고 그동안 한 번도 직접 먼저 보내본 적 없던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은우 언니. 나야 영나. 할 말이 있는데 오늘 밤 병원 옥상에서 잠깐만 볼 수 있을까? 문 앞에서 뒤돌아서는 순간 영나 심장은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뛰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딸들끼리도 알아서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누구 편에 설지 어디까지 보고도 모른 척할지. 그 생각이 들자 다리가 살짝 후들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지은호는 옥상 난간 근처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하루 종일 울고 화내고 버틴 사람 특유의 피곤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올라와 있었고요. 이때 옥상 문이 열리면서 박영나가 들어왔습니다. 전시회에서 보던 우아한 원피스 대신 후드티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요. 화장도 거의 안 한 얼굴이 낯설 만큼 솔직해 보였습니다. 왔네, 영나씨. 지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영나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는데요. 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대충 들었어요. 죽일 사람 얼굴은 알고 죽여라. 사진 들이대고 유서 썼다는 얘기하고 죄책감 뒤집어 씌우고. 지은호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이는 사람은 알고 죽여라 같더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두고 갔는지, 누구를 불에 태웠는지 제대로 사람 이름 하나 불러준 적이 없다는 거. 박영란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나도 엄마 욕 좀 하려고 불렀어요. 그 말에 지은호가 잠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네. 같이 욕이나 한번 해보자. 그 집 딸이랑 이 집 딸이랑. 그 웃음 속에는 피곤함이 절반, 포기한 마음이 절반쯤 섞여 있었어요. 언니. 박영란은 손에 들고 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성안 어린이집 후원 계약서예요. 우리 재단 이름으로 된 거. 성안 어린이집. 지은호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릴 때 내가 맡겨졌던 보육원 이름. 알아요.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서랍 뒤지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이거. 영나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성안 어린이집 화재 기사. 발화 원인 불명. 자료 보관실 전소. 그것도 알아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지금은 간판만 남아있고 안에는 딴 시설 들어와 있더라고요. 박영란은 마지막으로 메모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근데 언니, 이거 좀 보세요. 쌍둥이 관련 기록은 별도 관리. 후원자 요청 시 정리 및 폐기 가능.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둘 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 글씨죠.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영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쌍둥이 관련 기록 따로 빼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원자, 그러니까 우리 집 이름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정리라는 말 언니도 알죠? 그냥 버리라는 말이잖아요. 지은호는 짧게 웃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하고 싶어요? 몰라요. 박영란은 진짜로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들이밀까? 재단 이사회에 던질까? 기자한테 제보할까? 다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엄마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진 오빠도 언니도 저도 다 같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언니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끼리 오해라도 덜 할 것 같아서요. 언니가 나 미워해도 적어도 내가 뭘 숨기고 있었는지는 알고 미워했으면 좋겠어서요. 지은호는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고 도시 불빛만 번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괜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 당신도 미웠거든.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영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사는 집 딸이고 내 팔자 대신 가져간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은 집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 집 딸이라는 이유로 당신까지 미웠는데요. 지은호는 박영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당신도 엄마 딸이야. 우리처럼. 그게 요기예요, 위로예요? 영라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둘 다요. 지은호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엄마들이 저질러 놓은 일 뒤치다꺼리하면서 평생 살아야 하는 팔자라는 건 공통인 것 같아서요. 짧지만 묵직한 연대감이 둘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 순간 박영란은 망설이던 말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 메모 하나 더 있었어요. 뭐요? 프로젝트 코드만 적힌 메모요. Y-1 수혜자, Y-2 예비 공여자. 옆에 작은 글씨로 쌍둥이 중 건강한 아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Y-1이 우진이 맞을 거예요. 영란은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Y-2는요. 성한 어린이집 쪽 내부 기록에 조그맣게 번호가 남아 있었는데 그 번호가 언니, 어릴 때 언니 파일 번호랑 같더라고요. 지은호는 순간 귓속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니. 어쩌면 우진 오빠간 어릴 때도 언니 몸에서 조금 떼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충격이 한 번 더 들어오는 지점이었죠. 유라였던 시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간 일부를 떼어내어 한 아이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그 아이가 지금 옆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쌍둥이 오빠라면 지은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떼어가겠다고 지금 엄마가 설치고 있는 거면요. 언니 몸은 대체 몇 번이나 나눠져야 끝나는 건지 나도 헷갈려서요. 박영란의 말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누군가는 꼭 말해줘야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지은호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알고 했으면 달랐을까요? 뭐가요? 어릴 때도 한 번 떼어갔다면 그때도 나한테 물어봤을까요? 너 쌍둥이 오빠 살릴 거냐고. 지금은 그래도 내가 싫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이번에는요. 제발 언니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당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 인생 결정했다. 그렇게 나중에 말할 수 있게요. 그게 엄마 딸로 태어난 우리한테 허락된 유일한 사치 같아서요. 옥상 위 바람이 둘 사이를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60대 시청자들에게도 그래, 애들도 엄마 잘못 뒤집어 쓰고 사는구나 하는 묵직한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한편 중환자실 앞 의자에는 지은호가 앉아 있었는데요.
밤새 눈을 붙였다 떴다 하면서 버텼더니 머리가 띵하게 울릴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한우진은 겨우 한 번 고비를 넘겼다고 했고요. 의사는 향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치료가 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상황이었죠.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내다가 손이 저절로 진동 모드에서 소리 모드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 전화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 전화가 어떤 목소리로 울부짖을지, 어떤 협박과 눈물이 섞여 있을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나왔습니다. 은호야. 정순이 목소리에는 이미 반 이상 상황을 알고 있다는 기색이 들어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놀랄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정순이 앞에 섰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내 동생이 말을 안 하면 사람이냐? 강우가 밤새 울면서 전화했지. 누나가 또 자기 때문에 이상한 선택할까봐 무섭다고. 정순이 눈가에는 이미 붉은 기운이 올라와 있었지만 평소 같았으면 벌써 울었을 얼굴이 오늘은 이상하게 눈물 대신 이를 악무는 표정이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은호야, 솔직히 말해봐라. 그 집에서 또 간 얘기 꺼냈지? 지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요, 이제 대놓고 협상해요. 건물 등기권 이증 들고 와서 100억짜리 건물에 현금 75억 얹어줄 테니까 간을 달래요. 뭐? 정순이 목소리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돈이 뭐냐 결국? 우리 딸 피값이냐? 내 간값이냐? 지은호는 쓴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 논리로는 자기가 평생 나한테 져야 할 빚이라네요. 한 번간 뺏어놓고 이제 와서 돈으로 갚겠다는데요 뭐. 정순이는 한 손으로 가슴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인간은 이 세상 끝까지 가도 변할 줄을 모르는구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만 만들 수가 있냐?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정리돼 있고 코트도 단정했는데요. 눈 밑 다크서클과 말라붙은 입술은 밤새 뒤척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은호. 고성희가 먼저 이름을 불렀지만 정순이가 그보다 반박자 빠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저 오늘은 사람으로 온 거 아니고요. 엄마로 왔어요. 고성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시겠죠. 저도 엄마로 왔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엄마끼리 얘기하죠, 오늘은. 정순이는 양손을 허리 옆에 딱 붙이고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이든 쉬이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자세였어요. 내 딸과는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예전에 뭐가 있었든 이번 생에서는 여기까지예요. 한 번 속아줬으면 됐지 2번은 못 속아요. 누가 2번 달라고 했나요? 고성희는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전 당신 딸에게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빚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고. 그 빚을 내 딸간으로 또 갚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정순의 말이 칼처럼 날아갔습니다. 이사장님, 내 딸 몸에 칼 댄 사람 돈, 거짓말로 보육원도 태워버린 사람 돈, 그 집 건물 등기권 이증까지 다 필요 없어요. 내 눈에는 그냥 피 묻은 종이일 뿐이에요. 복도 한쪽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까지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둘 사이에 끼어 말려야 하나, 그냥 두어야 하나 가슴이 조마조마해졌고요. 고성희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 엄마라면서요. 엄마면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안 남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정순이 입꼬리가 기묘하게 떨렸습니다. 우진이는 이제 겨우 30이에요. 한창 일해야 하고, 한창 사랑해야 하고, 한창 자기 인생 만들어야 할 때라고요. 근데 지금 간 기능 거의 다 망가져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걸 그냥 두 눈 뜨고 보라는 게
정 여사님 마음이세요? 그쪽 말 들으니까 참 신기해지네요. 정순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 본 그 아이 있죠? 우리 은호. 나무 그늘 밑에서 춥다고도 말 못하고 무슨 식물처럼 서 있던 애. 그 애도 그때 겨우 몇 살이었거든요. 그때는 그의 인생은 한창 시작도 못했었어요. 근데 누가 그 애를 거기다 두고 갔더라. 지은호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고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30된 아들을 살리려고 그때 버린 딸간을 또 빼겠다고요? 그건 엄마가 아니라 장기 브로커지요. 그 말에 공기까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겠어요? 고성희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 저도 당신 딸이 어떤 얼굴로 여기 있는지 봤어요. 당신 딸은 이미 남의 인생 한 번 구해준 사람이고 한 번은 다른 사람 대신 아프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도 주려는 거고 건물도 주려는 건데요. 그게 문제라고요. 정순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쪽은 평생 돈이란 건물로 세상을 배웠나 봐요. 우리는요, 그런 거 없어도 버텨왔어요. 내 딸 팔자 제 손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나 약하지 않아요. 그 말은 지은호 가슴에도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 나도 저 엄마다운 엄마 밑에서 자랐구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자기를 팔지 않는 엄마 밑에서 살아온 거구나 하는 기묘한 안도감이 올라왔어요. 은호야. 정순이가 지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다. 내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이 사람한테 간주겠다고 하면 엄마가 앞에 서서 막을 거야. 내가 끝까지 안 주겠다고 하면 엄마가 욕 대신 다 먹을게. 나중에 누가 뭐라 해도 그때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줬다고 나를 욕해. 지은호 눈물이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진짜요? 그럼 정순이는 피곤한 와중에도 웃었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못 받쳐주면 그게 엄마야? 이 장면에서 60대 시청자들은 벌써 손수건을 찾기 시작했겠죠.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잃고 서 있다가 정순이와 지은호에게 등을 돌리고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정순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장기 브로커, 딸 버린 사람, 피 묻은 종이,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가 쌓아 올린 재단의 벽돌들을 한 장씩 빼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우진군 상태 궁금해하십니다. 미국 복귀 일정도 문의하셨습니다. 남편 비서의 문자였어요. 미국. 고성희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한 번 시나리오를 말해둔 상태였죠. 당신 혹시 우진이 상태 더 안 좋아지면 그냥 미국에서 치료받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둬요. 그때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애 아버지 앞에서. 근데 그게 준비라는 거죠. 고성희는 그때 나름 현실적인 대비라고 생각했는데요. 만약 우진이 죽으면 보육원 얘기, 쌍둥이 얘기, 간 얘기, 방화 의혹까지 한 번에 터져 나올 거고 그러면 재단도 집도 자기 위치도 다 끝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었습니다. 우진이는 미국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거기서 숨을 거뒀어요.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모든 게 깔끔할 거라고 믿었는데요. 지금 정순이의 말이 그 준비된 대사를 산산이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죽었다고요? 나중에라도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아무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성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화재건 재조사 건으로 과거 후원자 측 참고인 진술 요청이라는데 고성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제 불까지 다시 캐묻겠다는 거네. 지워졌다고 믿었던 불, 없앴다고 믿었던 아이들의 이름, 숨겼다고 믿었던 쌍둥이 기록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소리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 진짜 사람도 엄마도 재단도 싹 다 잃겠구나. 처음으로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환자실 안 한우진은 다시 한번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조금 더 또렷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느낄 만큼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등은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 정순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보육원 마당 어디쯤에 낯선 여인이 서 있던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떠올랐어요. 유라야, 춥지?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줌마가 담요 하나 더 가져올게. 정확히 그 아줌마가 지금 이 사람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한우진 머릿속에서는 두 장면이 겹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잠깐 가족분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네. 한우진이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또 눈 떴네, 한우진. 지은호가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눈밑 다크서클이 얼마나 밤을 샜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진 씨. 정순이는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은호 엄마예요. 정순이라고 합니다. 한우진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호 엄마.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묵직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요. 정순이는 침대 옆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 사람 눈물 나게 한 사람이라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한우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저도 알아요. 정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집에선 이렇게 된 사람한테 막 욕부터 하고 그러진 않아요. 욕은 다른 사람한테 할 때가 많거든요. 그 순간 한우진 머릿속에 고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그 말은 지은호에게가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던 고성이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들어와서 다 들어라. 이런 뜻처럼요. 고성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엄마. 둘의 눈이 마주쳤는데요. 예전 같으면 괜찮냐 어디 아프냐. 서로 먼저 묻느라 바빴을 텐데 오늘은 둘 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한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날 꿈 꿨어요. 어떤 꿈? 보육원 있던 건물에 불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이 뛰어다니는데 누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건물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고성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누구였는지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엄마 옷 색깔이랑 겹쳐 보여요. 정순이와 지은호는 숨을 멈추듯 둘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엄마. 한우진이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육원에 불 날 때요. 우리 기록 정리해달라고 누가 부탁한 거 엄마 맞죠? 고성의 눈이 한우진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그런 적 없어. 그 한마디면 오늘의 불편한 공기는 다시 오해라는 말로 덮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안이 갑자기 말라붙어서 준비해둔 거짓말이 목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고성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너희 기록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무서울 뿐이었어. 그래서요? 한우진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흔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성의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데려갔어. 그리고 유라는 두고 갔죠. 한우진이 대신 말을 끝냈습니다. 그게 엄마가 말하는 엄마의 선택이에요. 정순이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말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그때 그 불이요. 진짜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이를 한번, 한우진을 한번,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그 침묵이 당장이라도 터질 폭탄 같아서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좋아요. 정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불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끝까지 안 해도 돼요. 경찰에서 다시 파헤진다니 거기 가서 하시고요. 근데 한 가지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정순이는 자리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내 딸이요. 이번에도 칼 대고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요. 고성이는 놀란 눈으로 정순이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미 간 일부 떼어낸 기록이 어린 시절 치료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게 뭔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자르면 은호가 평생 제대로 못 살 수도 있다네요. 한우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예전에 간을 떼어낸 기록이라니. 그건 지은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병원 많이 갔다고. 대충만 들었지 내가 수술까지 했었다고. 그것도 간을. 정순이는 지금의 충격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그때 이미 어떤 아이 간인지 모르겠지만 누구 간 한번 떼어다 써놓고 지금 또 떼어 쓰겠다는 거나 다름없다는 소리예요. 고성이는 그제야 의사가 슬쩍 언급했던 어린 시절 특별 이식 프로젝트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를 우선 수혜자로 하고 다른 아이를 예비 공여자로 설정한다. 어릴 적 한 아이라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진행했던 그 일. 기록은 불에 탔다고 믿었지만 의학적 수술 기록까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럼 지금도 이해가 두 번째로. 한우진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순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이제 그만 아프고 살아야겠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다른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내 딸 몸에 칼도 대는 건 나는 못 보겠어요. 그러면 죽어도 눈 못 감죠. 이 말은 화면 앞 60대 엄마들 가슴에도 툭 하고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순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딸간 놓고 흥정하지 말고요. 아들한테 사정해보세요. 엄마가 잘못했다, 살아만 있어달라고. 그 말은 고성이의 자존심에 정면으로 칼을 꽂는 말이었어요.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너 살고 싶지? 한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살고 싶어.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 엄마 방식대로는 살고 싶지 않아. 한우진의 말은 칼날을 뒤집어 엄마에게 다시 건네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엄마가 누구 불까지 내면서 지키려 했던 자리라면요. 그 자리 이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뭐? 엄마가 사람 살리려고 했던 건지 사람 지우려고 했던 건지 이제 나도 헷갈리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서는 간 이식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윤리위원회
담당 의사, 재단 법무팀, 병원 쪽 법률 자문까지 모여있는 자리였고요. 한쪽에는 지은호와 정순이가, 다른 한쪽에는 고성희와 재단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환자 한우진 씨 상태는 일단 한 번의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근본적인 간 기능 회복은 지금으로서는 이식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은호 씨에 관해서 다시 공여를 받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재단 변호사가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이 된 직계혈족 간 이식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 어린 시절 이미 관련 수술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 말에 정순이가 바로 잘랐습니다. 검토고 뭐고 안 합니다. 우리 딸간 이 집에서 2번은 못 떼어요. 고성희는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정 여사님, 의학적인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죠. 감정으로만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그러자 윤리위원회 의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번 건은 단순히 가족끼리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치료 기록, 재단과 병원 간 관계, 환자 본인의 의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환자 본인 의사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네. 사실 환자분은 어제 깨어났을 때 이식에 대해 다소 복합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살고 싶지만 살아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성희는 그 말을 처음 듣는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십니까? 환자와 10일로 나눈 대화라 바로 가족분께 전달하지 않았고요. 오늘 논의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두드려지더니 병원 쪽 법률팀 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와서요. 직원은 윤리위원회 의사에게 작게 서류를 건넸고 의사는 내용을 훑어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재단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성한 어린이집 과거 화재 사건 관련해서 경찰에서 병원에도 자료 요청이 들어왔네요.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특별간 이식 프로젝트 관련 당시 참여자 기록, 후원자 명단, 의료진 진술 확보 차원이라고 합니다. 고성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재단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시 보육원 관계자 중 한 분이 최근에 새로 진술을 하셨더라고요. 불나기 전에 어떤 후원자 측 인사가 찾아와서 쌍둥이 기록은 따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 말에 지은호와 정순이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은호는 얼마 전 보육원 근처에서 만났던 그 전직 직원 얼굴이 떠올랐고요. 아줌마, 결국 경찰에 간 거구나. 고성희는 진짜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밖에서도 나를 잡으러 오는 거네. 윤리위원회 의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우리끼리 결정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간 이식 여부가 당장 형사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 간을 언제 떼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이제는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이건 2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가족들끼리의 싸움이 이제는 경찰과 재단, 병원까지 확대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순이가 입술을 앙다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우리 딸과는 손 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그 집 딸은 어릴 때도 간 떼어가더니 어른 돼서도 또 떼어갔다고 할 거잖아요. 지은호는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도 기록해둔 거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수첩으로 쏠렸습니다. 어제 우진이가
본인 입으로 했던 말들이에요. 엄마 방식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 누구 거짓말 속에서 죽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싶다. 이거 다 적어놨어요. 재단 변호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비공식적인 메모는 법적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윤리위원회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지금 여기서 간 갖고 싸우지 말고요. 오진 씨가 정신 더 또렷해지면 그때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 정말 이식 받고 싶냐?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냐? 그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게 제일 공정한 방법 아닐까요? 지은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들을게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줄까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냐? 묻고 싶어요. 이 제안은 감정이 아니라 상식에 가까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죠. 이렇게 되면 누구도 나는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니까요. 마침내 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죠.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봅시다. 이식 받을지 말지. 누구간으로 살지 말지. 그 말에는 이기적인 계산과 어쩔 수 없는 체념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지강호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고 손에는 조심스럽게 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강호가 먼저 불렀습니다. 뭐야 너? 정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사장님한테 할 말 있어요. 지강호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저 그때 받았던 5억 다 돌려드릴게요.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무슨 의도냐? 처음엔 사례금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집 힘들게 사니까 누나 덕 좀 보나 보다 했거든요. 누나 팔자 바뀌면 우리 집도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강호는 손에 든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상황 보니까 이게 사례금이 아니라 우리 누나 간값 선입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라도 돌려드리려고요. 정순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호야. 엄마, 나 이번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어졌어요. 지강호는 엄마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돌려드리면 우리 집 힘든 건 그대로겠죠. 빚도 그대로고 가게도 바로 안 나아질 거고. 그래도요. 나중에 누나랑 밥 먹으면서 나 그때 잘했다. 이 말 한번 하고 싶어졌어요. 지강호는 봉투를 고성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돈 우리 누나 몸에 묻어난 피랑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사장님 돈이면 정말 목숨 걸어야 받을 것 같아서요. 고성이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다시 5억을 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고성이는 결국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 돈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양심하고 하는 거래니까. 정순이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양심, 이사장님도 좀 사시지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오늘 회차의 작은 사이다이자 다음 회차 큰 폭풍에 대한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집마다 다른 종류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순이 집 부엌에는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국이 끓고 있었는데요. 냄비 위로 올라오는 김은 걱정과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지막까지 버텨내겠다는 결심까지 같이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고성의 집 서재에는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금고로 돌아간 건물 등기권 이증 자리가 썰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금고 앞에서 고성이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 종이 한 장이면 왜 하나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 종이 한 장 때문에 내가 몇 사람 인생을 갈갈이 찢어놨나? 이런 생각이 따라붙고 있었거든요. 박영나 방 책상 위에는 아직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성한 어린이집 파일이 얌전히 놓여 있었고요. 파일 위에 올려진 작은 메모에는 영나가 혼잣말처럼 적은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언젠간 이 문도 열겠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지강호 방 책상 위에는 5억 대신 구겨진 이력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알바 자리, 배달, 공장, 대리운전 보조 이력서 한 장에 쓸 수 있는 건 대단한 스펙이 아니라 몸은 건강합니다 한 줄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한 줄이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한 사람의 심장 소리와 그 심장 소리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욕심과 사랑이 서로 부딪히는 조용한 밤이 흐르고 있었고요. 늦은 밤 한우진은 또 한 번 눈을 떴습니다. 문 쪽에는 의사가 서 있었어요. 우진 씨. 네. 내일 아침쯤에 가족분들하고 중요한 얘기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식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요. 한우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한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먼저 좀 들여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를요? 지은호 말고요. 의사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아니요. 한우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은호 엄마를 먼저 보고 싶어요. 잠시 후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다면서요, 한우진 씨. 정순이 말투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는데요. 네. 한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육원 마당에서 담요 덮어주시던 분 혹시 아줌마였죠? 정순이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잘은 아니고요. 그냥 불 나기 전에 맨날 저랑 유라 옆에 와서 잠깐씩 앉아있던 사람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요, 기억 안 하길 바랐어요. 보육원 시절 기억은 애들한테 다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니까 싫지도 않네요. 한우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네. 내일 간 이식 얘기 나오면요. 제가 뭐라고 하든 지은호한테는 그냥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탓 아니다. 그 말만 계속해주세요. 정순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요. 살겠다고 버티든 그냥 두겠다고 하든 어쨌든 이 상황 만든 건 제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만든 거잖아요. 한우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호가 평생 죄책감으로만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게 쌍둥이 오빠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 같아서요. 정순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사람아. 그 말 오늘 제일 고맙네. 문 밖에서는 지은호가 유리창 너머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나누는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우진이 자기를 위해서 또 한 번 무언가를 내려놓는 얼굴이라는 건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그 밤 병원 옥상에서 박영나가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고요. 내일은 나도 아빠 문 한번 열어볼까? 재단 회장 박성재는
집무실에서 성한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이 적힌 기부 내역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재단, 언제부터 애들을 살리던 곳이 아니라 애들을 숨기던 곳이 됐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우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내일 그 아이는 결국 대답해야겠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 그 대답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더 무너뜨릴지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이 회차는 그렇게 숨을 고르며 끝나고 있었습니다.